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절규였습니다. 2021년 11월 캄보디아 북부의 페가마에서 5명의 한국인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선을 베풀러 온 봉사자들이었습니다. 11일간의 평화로운 봉사활동이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차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파란색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믿었던 통역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의심 없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페가마 앞에서 트럭이 멈췄어요. 건물 안에서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손엔 밧줄과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어요. 휴대폰은 모두 빼앗겼고 손목은 케이블 타이에 묶였습니다. 쇠창살이 드리워진 어둠 속에 갇혔죠. 그날 밤부터 5명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2024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마중 나온 가족들, 환영 피켓을 든 기사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 속에서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최은혜, 44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3년이라는 시간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목까지 올라온 긴팔 셔츠 아래로 보이는 손목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나와 계신가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국장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인파를 헤치며 달려왔어요. 이미라 42세였습니다. 은혜보다 2년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었죠. 언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라는 무릎을 꿇고 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혜야, 정말 살아 돌아왔구나. 언니가 나를 살렸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은혜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는 한국이야. 두 사람은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죠. 캄보디아 실종 봉사자 3년 만에 귀국.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은혜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미라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백미러로 은혜를 바라봤어요. 은혜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 한글 간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낯설게 느껴졌죠. 은혜야, 배고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어. 천천히 회복하면 돼.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은혜는 눈을 감았어요. 귀국 직전까지 머물렀던 푸놈펜의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던 악몽들이요. 미라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뉴스 시간이 되자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년 만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2021년 11월 현지 봉사활동 중 실종됐던 5명의 교회 봉사팀 중 한 명입니다. 언니, 끄고 싶어요. 미라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이 고요해졌어요. 한참을 달리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야, 거기서 어떻게 버텼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는 걸요. 언니, 유나는요? 은혜의 질문에 미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이야. 현수 오빠랑 지훈이도요? 응, 아직 소식이 없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라는 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언니, 나 증언할 수 있어요.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본 걸 다 말할 거예요. 유나가 남긴 것도 있고요. SD카드 말이지? 네, 경찰이 복구했대요. 거기 다 찍혀 있었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페가마에서 탈출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쥐고 있던 모습이요. 언니, 우리 끝까지 찾아야 해요. 응, 찾을 거야. 꼭.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미라는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집 도착하면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을 거야. 고맙습니다, 언니. 차는 다시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 이제부터라고요. 그녀의 손엔 여전히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였던 손목의 흉터가요. 미라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집까지 40분이었어요. 그녀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백미러로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눈을 감고 있었죠. 미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함께 찬송가를 불렀던 사람들을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팬데믹의 그림자 아래 있던 시기였죠. 국제선 항공편은 대부분 중단됐고 출국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 제3여객 터미널 새벽 5시였어요. 캄보디아 푸놈펜행 체크인 카운터 앞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교회 소속 봉사팀이었죠. PCR 음성 확인서 다들 챙기셨죠? 리더인 이미라가 물었습니다. 42의 나이에도 그녀의 목소리엔 활기가 넘쳤어요. 봉사 경험이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 정현수였습니다. 48살의 전기 기술자였어요. 회색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했어요. 26의 박지훈이 백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공 기술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 챙겼어. 최은혜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44세 간호사였어요. 병원에서 15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었죠. 이번 팀에서 의료를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까지 다 챙겼습니다. 서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6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어요. 이번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죠. 어깨엔 카메라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5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각오되셨죠? 지금 시기에 출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리더님. 저희 다 준비됐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면세점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죠. 탑승 게이트까지 가는 동안 만난 사람은 공항 직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공항은 처음이네요.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유나가 카메라를 꺼내 공항 내부를 찍었습니다. 텅 빈 의자들, 꺼진 전광판들이 렌즈에 담겼죠.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승객은 3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5명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륙 전 미라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출발 기념으로 하나씩 드릴게요. 봉투 안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목에 걸었어요. 이번 여행이 안전하길 바라요. 은혜가 십자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5시간 비행 끝에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지만 입국 절차는 까다로웠어요. PCR 검사, 서류 확인, 체온 측정이 이어졌습니다. 초청장 있으신가요? 입국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미라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지 파트너 교회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죠. 심사를 통과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11월인데도 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와, 정말 덥네요. 지훈이 티셔츠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적응하는데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다가왔어요. 한국 봉사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현지 교회에서 나온 차이 보라입니다. 통역을 맡을 거예요. 보라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차가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숙소로 안내할게요. 짐을 싣고 미니밴에 올랐습니다. 푸놈펜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도로 양옆으론 야자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교회 건물 옆에 붙어 있는 2층짜리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이틀간 여기서 휴식하시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보라가 설명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현지 음식이었지만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5명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려요. 미라가 스케줄표를 펼쳤습니다. 우리 할 일이 많아요. 학교 정기 수리, 책상 보수, 위생교육, 그리고 기록까지. 현수가 공구함을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작업용 장갑을 꺼냈어요. 은혜는 구급상자를 점검했습니다. 유나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했죠. 모두들 잘 쉬세요. 내일부터 바빠질 거예요. 불을 끄기 전 미라가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자요. 5명은 손을 잡고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밤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첫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를요. 그리고 이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도요. 셋째 날 아침 7시에 5명은 마을 학교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벽엔 금이 가 있었고 전등은 깜빡거렸죠. 아이들은 이미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크메르어로 인사했습니다. 보라에게 미리 배운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현수는 전기실로 들어갔어요. 배전반을 열고 낡은 전선들을 확인했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았죠. 이거 완전히 교체해야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사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의자는 등받이가 부러져 있었죠.
그는 공구를 꺼내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운동장에 천막을 쳤어요. 간이 진료소를 만든 거죠.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체온을 재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은혜가 기록지에 메모했습니다. 보라가 옆에서 통역했어요. 이 마을은 의료시설이 멀어요. 차로 2시간은 가야 해요. 그럼 응급 상황엔 어떻게 하죠? 그냥 참거나 전통 치료법에 의존해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온 비타민과 소독약을 나눠줬어요. 유나는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현수가 전선을 연결하는 모습, 지훈이 책상을 고치는 모습, 은혜가 아이들을 진료하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죠. 셔터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유나 선생님, 사진 찍어주세요.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모였어요. 유나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쌀국수와 구운 닭고기였습니다. 5명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함께 먹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지훈이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진 건 없어도 나누는 마음이 크네요.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엔 위생교육을 진행했어요. 손 씻기, 양치질, 깨끗한 물 마시기를 가르쳤습니다. 보라가 크메르어로 통역했고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비비세요. 은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비누 거품이 손에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5명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유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 보실래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어요. 현수의 진지한 얼굴, 지훈의 땀 흘리는 모습, 은혜의 부드러운 미소,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보였습니다. 잘 나왔네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나중에 교회에서 상영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열심히 찍어야겠네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명은 함께 찬송가를 불렀어요. 23편이 가장 자주 불렀던 곡이었죠. 미라가 먼저 시작하면 나머지가 따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채웠어요. 창밖으론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현수가 전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교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와! 선생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현수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겠네요. 엿새째, 지훈이 마지막 책상을 고쳤습니다. 모두 28개였어요. 더 이상 흔들리는 책상은 없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훈 씨. 미라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8회째, 은혜는 마을 여성들에게 기초 응급 처치를 가르쳤습니다. 상처 소독법, 화상 치료법, 열이 날 때 대처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열흘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음식과 음악이 준비됐습니다. 아이들이 춤을 췄고 어른들이 노래를 불렀죠. 고맙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보라가 통역했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이었죠. 아쉽네요. 지훈이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었어요.
은혜가 구급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SD카드를 여분으로 하나 더 챙겼어요. 사진이 가득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백업해 둘게요. 그래요, 잘 챙기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평온한 열흘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산산이 부서질 예정이었습니다. 10하루째 아침이었습니다. 출국 예정일이었죠. 5명은 이른 시간에 일어나 짐을 꾸렸어요. 가방은 이미 현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 9시에 온대요. 미라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공항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요. 8시 30분 보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가 받았어요. 네, 보라 씨. 통화 내용을 듣던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가 고장났다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언제쯤 고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오후 2시인데. 미라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어떻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미니밴 엔진이 과열됐대요. 수리하려면 서너 시간 걸린대요. 그럼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라 씨가 다른 차를 알아본대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보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차를 구했대요. 10시까지 온대요. 다행이네요. 현수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10시가 지나도 차는 오지 않았어요. 10시 20분, 10시 40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미라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보라는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데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11시 10분, 마침내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도요타 픽업 트럭이었어요. 짐칸에는 방수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한국 사람들이죠? 크메르어로 말했습니다. 보라가 차에서 내려 통역했어요. 죄송해요. 미니밴을 못 구해서 이 트럭을 빌렸어요. 트럭이요? 미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짐칸에 앉으면 돼요. 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네요. 현수가 가방을 들고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트럭을 찍었습니다. 번호판도 렌즈에 담았죠. 습관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였어요. 빨리 타요. 통금 시간 전에 가야 해요. 운전자가 재촉했습니다. 보라가 통역했어요. 통금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네,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로 통제가 있어요. 팬데믹 규정이에요. 미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5분이었어요. 그럼 시간이 정말 없네요. 5명은 짐칸에 올랐습니다. 바닥엔 낡은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구석엔 로프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바닥을 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가 조수석에 탔어요. 운전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죠.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요, 이쪽이 공항 가는 길이 아니지 않나요? 미라가 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빠른 길로 가고 있어요. 보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지도 앱을 켰습니다. GPS를 확인하니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리더님,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미라가 지훈의 폰을 받습니다.
분명히 공항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보라 씨,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운전자와 뭔가 크메르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높였어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었죠. 멈춰요. 차 세워요. 현수가 운전석을 두드렸습니다. 운전자는 무시했어요.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닥에 케이블 타이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로프도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우리 내려야 해요. 은혜가 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요? 차가 너무 빨라요. 유나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운전자의 뒷모습을 찍었어요. 보라의 얼굴도 담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도 촬영했죠. 본능적으로 뭔가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어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엔 나무만 우거져 있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벽돌로 지은 폐가마 같았습니다. 굴뚝이 반쯤 무너져 있었죠.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내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보라가 통역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여길 온 거죠? 미라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건물 안에서 남자 둘이 더 나왔습니다. 손엔 밧줄이 들려 있었어요. 그제야 5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요.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쳐야 해요. 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트럭 번호판도 다시 한번 담았죠. SD카드가 가득 찰 때까지 찍었습니다. 카메라 내려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카메라를 품에 안았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빼앗아 갔어요. 5명의 폰이 모두 빼앗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남자들이 5명을 폐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어둡고 냉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죠. 보라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먼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5명은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가마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바닥엔 깨진 벽돌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5명은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크메르어로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미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어요. 남자 셋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보이지 않았어요. 폰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은혜가 손목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 카메라는 아직 있어요. 유나가 가슴에 안은 카메라를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빼앗지 못한 거였죠. 사진은 다 찍었어요? 네, SD카드에 전부 담았어요. 그럼 그걸 숨겨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미라가 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물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5개를 바닥에 놓고 나갔죠. 물이에요. 지훈이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시지 마요. 현수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왜요?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미라는 병을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투명했어요.
하지만 현수의 말이 맞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데 지훈이 입술을 핥았습니다. 참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열기가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목이 말랐죠.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손엔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어요. 손 내밀어. 한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5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 안 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케이블 타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한 명씩 묶였어요. 플라스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혜는 아픔을 참았어요. 유나는 카메라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빼앗겼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SD카드는 이미 빼냈어요. 주머니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남자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요. 지훈이 신음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더 조여져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알고 있었죠. 플라스틱 속박의 위험성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음식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남자였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손엔 서류가 들려 있었죠. 너희들 한국 사람이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할 수 있어? 폰을 돌려주시면요. 안 돼. 돈 있어? 돈요? 응. 너희 석방하려면 돈이 필요해. 미라는 숨이 막혔어요. 납치였던 거죠. 돈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한국 사람은 다 부자야. 정말 없어요. 교회에서 온 거예요.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그럼 문제네.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어떡하죠? 우리한테 돈을 원하는 거예요. 지훈이 떨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건물 밖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남자들이 모닥불을 피운 거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죠. 5명은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체온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기도해요. 미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손이 묶여 있는데. 마음으로 해요. 5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요.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한밤중이 됐어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들이 잠든 것 같았어요. 지금이에요. 미라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탈출해요. 어떻게요? 손이 묶여 있고 문도 잠겨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미라는 벽을 타고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쇠창살이 막고 있었지만 아래쪽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거 흔들면 빠질 것 같아요. 현수도 일어났습니다. 2 사람은 창살을 잡아당겼어요. 녹슨 부분이 삐걱거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은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고요했어요. 10분을 끙끙거리며 당겼습니다. 마침내 창살 하나가 빠졌어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작았지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했죠. 나갈 수 있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묶여 있어요. 문질러서 끊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벽 모서리에 손목을 대고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해봐요.
5명이 각자 벽에 손목을 문질렀어요. 손목이 쓰라렸습니다.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케이블 타이가 끊어졌어요.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됐어요. 미라의 것도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머지를 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우리 둘이라도 먼저 나가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해요.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맞았어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요. 유나가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제 카메라엔 SD카드가 2장 들어가요. 백업용으로요. 하나는 언니가 가져가고 하나는 카메라에 남아있을 거예요. 은혜가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몸을 밀었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확인했죠. 뛰어요. 미라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미라와 은혜는 숨을 죽이며 뛰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돌과 나뭇가지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쳤어. 잡아.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어요.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미라가 은혜를 끌었어요.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남자들의 발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이쪽에 있을 거야. 남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를 훑었어요. 미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불빛이 그들이 숨은 나무 바로 옆을 비쳤습니다. 은혜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더 찾아봐. 남자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미라는 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나무가 끝나고 풀밭이 나왔죠.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에요. 은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엔 배수로가 있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물살이 새 보였죠. 건너야 해요. 미라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차가웠습니다. 진흙 바닥이 미끄러웠죠. 조심해요. 은혜도 뒤따라 내려왔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속으로 넘어졌죠. 첨벙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안 돼. 미라가 은혜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기다. 소리 들렸어. 불빛이 다시 이쪽으로 향했어요. 빨리. 두 사람은 배수로를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물이 옷을 적셨어요. 무거워진 몸이 느렸습니다. 반대편 둑에 올라섰어요. 은혜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픈 신음이 새어나왔죠. 괜찮아요? 가요, 빨리요. 마을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미라가 크메르어로 소리쳤어요. 차이 보라에게 배운 몇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도 따라 외쳤습니다. 집 하나에서 불이 켜졌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습니다. 나이 든 농부였죠. 무슨 일이야? 크메르어였지만 놀란 목소리인 건 알 수 있었어요. 미라와 은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손목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제발이요.
미라가 손을 모았습니다. 농부는 두 사람을 보더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자가 놀라 일어났죠. 경찰 불러요. 빨리요. 미라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농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미라는 손짓으로 전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전화요. 경찰이요.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크메르어를 쏟아냈죠. 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은혜야, 버텨요. 조금만 더. 미라가 은혜를 안았습니다. 30분 뒤 경찰 차량이 도착했어요. 경관 둘이 내렸습니다. 농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 경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납치됐어요. 페가마예요. 거기 사람들이 더 있어요. 미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경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우리 5명이었어요. 셋이 아직 거기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북쪽이요. 배수로 건너편이요. 1시간쯤 걸렸어요. 경관들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가야 합니다. 둘 다 다쳤어요. 경관이 차에 태웠습니다. 마을 보건소로 향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자다 깬 얼굴로 나왔죠. 손목 상처를 소독했어요. 은혜의 발목을 붕대로 감았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죠. 다른 사람들은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지금 수색팀이 출동했어요. 경관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미라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미라와 은혜는 보건소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7시쯤 경찰차가 돌아왔습니다. 경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찾으셨어요?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페가마 찾았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경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거기 있었어요. 은혜가 외쳤습니다. 흔적은 있었어요. 케이블 타이, 물병,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미라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옮긴 거예요. 우리가 도망친 걸 알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맞을 거예요. 지금 수색범이 넓히고 있어요. 경관이 말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은혜가 울먹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미라와 은혜는 한국 대사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우리가 더 빨리 알렸어야 했어요. 은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미라는 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언젠가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미라가 다짐했습니다. 은혜는 주머니에서 SD카드를 꺼냈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걸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 이게 희망이야. 두 사람은 SD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시간은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미라와 은혜가 창문을 빠져나간 직후였어요. 페가마 안에 남은 세 사람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수, 지훈, 유나가었죠.
손목은 여전히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었어요. 빨리 문질러요. 현수가 벽에 손목을 대고 움직였습니다. 플라스틱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쳤어. 잡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남자들이 미라와 은혜를 쫓아간 거였습니다. 기회예요. 지금 끊어야 해요. 지훈도 벽에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손목이 쓰라렸지만 참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나의 케이블 타이가 끊어졌습니다. 됐어요. 유나가 손을 비벼댔어요. 혈액순환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나머지도 풀어요. 유나가 현수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플라스틱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너무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들켰어요. 지훈이 겁에 질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셋을 확인하더니 창문을 봤어요. 빠진 창살이 보였죠. 이 자식들이. 남자가 유나를 잡았습니다. 손이 풀린 걸 본 거예요. 밖으로 나와. 남자가 유나를 끌었습니다. 현수가 지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손이 묶여 있어 할 수 없었어요. 유나는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만 풀렸어. 다른 여자들은 못 찾았어. 어디 숨었나 봐. 남자들이 짜증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 옮겨야 해. 경찰 올 수도 있어. 지금? 당연하지. 빨리 준비해. 한 남자가 트럭을 가져오러 갔습니다. 나머지 둘이 유나를 지켜봤어요. 너희 어디서 왔어? 한 남자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유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물어봤잖아. 한국이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돈 많겠네. 없어요. 우리 그냥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남자가 유나를 밀쳤습니다. 유나가 땅에 넘어졌어요.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어요. 다 태워.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지훈을 끌고 나왔어요. 셋을 트럭 짐칸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시끄러워. 트럭이 출발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심했죠. 1시간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내리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어둠 속에 다른 건물이 있었어요. 더 낡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엔 나무만 빽빽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셋은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짚이 깔려 있었어요.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문이 닫혔어요.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리더님이랑 은혜 씨는 무사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남자 하나가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바닥에 던지고 나갔죠. 먹어야 해요. 힘을 유지해야 해요. 현수가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지훈과 유나도 먹었어요. 물도 마셨습니다. 이번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가끔 물과 음식만 던져줬습니다. 셋째 날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너희들 팔아야겠어. 영어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돈을 안 내니까 다른 데 팔 수밖에. 무슨 소리예요? 농장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가는 거야. 알겠어? 남자가 돌아섰어요.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아, 참, 너.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다른 데로. 왜요? 여자는 따로야.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수가 지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았어요. 건드리지 마.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남자가 유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나가 뒤를 돌아봤어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수가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나 씨,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나가야 해요. 어떻게든 나가야 해요. 현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나흘째 남자들이 현수가 지훈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눈을 가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겼어요. 넓은 농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무나무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여기서 일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죽어. 간단 명료했습니다. 현수가 지우는 농장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훈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옥이야. 남자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봤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지훈아, 우리 살아남아야 해. 네, 오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나간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1년 11월 송도였습니다. 5가족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봉사팀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가족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현수의 아내 황선미가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탔어요. 50살의 그녀는 결혼 25년 만에 처음 해외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박지훈의 부모, 서윤아의 오빠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미가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수색 중입니다. 두 분은 발견됐고요. 두 분이요? 네, 이미라 씨와 최은혜 씨입니다. 다행히 무사합니다. 나머지는요? 수색 중입니다. 영사의 대답은 거기까지였어요. 선미는 미라와 은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사관 숙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얼굴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 봤어요? 선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함께 있었어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저희가 먼저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을 두고 왔다고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선미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다른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SD카드를 가져왔어요. 거기 증거가 있어요. 은혜가 SD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사진이요. 범인들 얼굴, 트럭 번호판, 장소 다 찍혀 있어요. 가족들은 SD카드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틀 뒤 사진들이 복구됐습니다. 선명했어요. 남자들의 얼굴, 파란 트럭,
번호판 숫자까지 또렷했습니다. 이걸로 찾을 수 있어요? 선미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어요. 트럭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묘연했어요. 가짜 번호판이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선미는 사진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봤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다고요. 혹은 모른다고요. 지훈의 아버지 박동철은 폐가마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그곳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엔 케이블 타이 조각만 남아 있었죠. 아들아. 동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쓰다듬었어요. 아들이 여기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오빠 서준호는 사진작가였어요. 동생이 찍은 마지막 사진들을 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나무, 이 표지판, 뭔가 있을 거야. 준호는 지도와 사진을 대조했어요. 위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넓었어요. 찾기엔 너무 막막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호텔비라도 아끼려고 게스트하우스로 옮겨요. 선미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동의했어요. 싼 숙소로 이사했습니다. 네 가족이 한 방에 머물렀어요.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돼야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나가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크메르어로 번역한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사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제발 연락 주세요. 선미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는데 어떻게 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축소했어요. 축소요? 왜요? 단서가 없어서요. 선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귀국할 수 없었어요. 셋째 달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한국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한 달 뒤에 다시 올게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한 명씩 떠났어요. 선미만 남았습니다. 혼자서도 수색을 계속했죠. 반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어요. 선미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열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자주 아팠어요. 어머님, 이제 돌아가세요.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뒤였는데 다시 온 거였어요. 못 가요. 남편 찾을 때까지 못 가요. 제가 계속 찾을게요. 제 책임이에요. 당신 책임 아니에요. 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미라가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야 했어요. 그게 맞아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1월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됐죠. 가족들은 다시 캄보디아에 모였습니다. 페가마에서 추도식을 열었어요. 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찾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죠. 사람들은 잊어갔습니다.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캄보디아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가족들만 기억했어요. 매년 11월이 되면 모였습니다. 추도식을 열었죠. 촛불을 켰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선미는 믿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3년 뒤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2024년 9월 캄보디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페가마 근처에 사는 농부부 시행이 아침 일찍 밭으로 향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또 쓰레기가 쌓였네. 우기 동안 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배수로에 쌓여 있었어요.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나무 조각들이었죠. 부시행은 긴 막대로 쓰레기를 건져냈습니다. 물길을 막으면 안 됐거든요. 하나씩 꺼내 옆에 쌓았어요. 그때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부시행이 쪼그려 앉아 주었어요. 씻어보니 작은 카드였습니다. SD카드였죠.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지만 대부분 온전했어요. 누가 떨어뜨린 건가? 부시행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마을 이장에게 보여주려고요. 오후에 마을회관에 들렀어요. 이장 소크라타가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배수로에서 주웠어요. 부시행이 SD카드를 내밀었습니다. SD카드네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확인해 봐야죠. 소크라타는 아들을 불렀어요. 25의 청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죠. 비락, 이거 읽을 수 있어? 한번 봐요. 비락이 노트북에 SD카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사진들이에요. 많이 손상됐는데 복구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복구가 완료됐어요. 됐어요. 사진 보실래요? 첫 번째 사진이 열렸습니다. 학교 건물이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3년 전에 온 한국 봉사팀 아니에요? 소크라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전기 고치고 갔잖아요. 부시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넘겼어요. 봉사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사진들이 달랐어요. 트럭 사진이었습니다. 파란색 도요타 픽업이었어요.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뭐죠? 다음 사진은 남자들이었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죠. 이 사람들. 소크라타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진은 페가마였습니다. 바로 부시행이 사는 곳 근처였어요. 이거 우리 동네 페가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 소크라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종됐던 사건이요. 경찰이 와서 수색했었죠. 페가마도 조사했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야겠어요. 소크라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요. 다음 날 아침 경찰 2명이 마을에 왔어요. SD카드를 받아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페가마 근처 배수로요. 3년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SD카드를 본부로 가져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어요. 일주일 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23장의 사진이 복구됐어요. 대부분 손상 없이 온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트럭 번호판, 범인 얼굴, 장소, 시간까지 다 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국제공조를 요청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3년 전 실종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경찰에 통보했어요. 한국에서도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을 추적했어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한 명이 확인됐어요. 국제 수배자였죠. 이 사람 인신매매 조직원이에요. 어디 있죠? 태국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팀이 태국 경찰과 협력했어요. 한 달 동안 추적했습니다. 11월 중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국경 마을의 허름한 집에서였어요. 당신 2021년 11월에 뭘 했죠?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들 본 적 있죠? 없어요. 수사관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SD카드에서 복구한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또렷했죠. 이게 당신 아니에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아니에요. DNA 검사하면 나올 거예요. 그 폐가마에 당신 흔적 남아 있어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틀간 조사가 이어졌어요.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운전만 했어요. 누가 시켰죠? 조직이요. 보스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말하면 저 죽어요. 말 안 하면 감옥 가요. 평생요. 남자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름을 댔어요. 차이 보라요. 수사관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차이 보라는 통역사였죠. 봉사팀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차이 보라의 과거를 추적했어요. 가족, 친구, 동료를 찾았습니다. 한 달 뒤 푸놈펜에서 차이 보라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체포됐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갔죠. 왜 그랬어요? 돈이요. 사람 한 명당 $1,000 받았어요. 5명이니까 $5,000네요. 네.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넘기고 나면 제 일은 끝이거든요. 누구한테 넘겼죠? 차이 보라라는 이름을 댔습니다. 조직 중간 보스였어요. 수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리를 따라 올라갔어요. 한 명씩 체포됐습니다. 12월 초 드디어 핵심 인물을 잡았어요.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피해자들 어디 있죠? 다 팔았어요. 어디예요? 농장, 공장, 여러 곳이요. 경찰은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3년 동안 팔린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봉사팀 이름도 있었어요. 정현수, 박지훈, 서윤아요. 이 사람들 어디 있죠? 현수가랑 지우는 고무나무 농장이요. 윤아는 남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윤아는 뭐예요? 다른데요. 말 못해요. 수사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해요. 결국 위치가 나왔습니다.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고무나무 농장에 경찰 차량이 도착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농장주는 잠에서 깨어 당황했죠. 수색 영장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농장 곳곳을 뒤졌습니다. 막사를 열고 사람들을 확인했어요. 한국 사람 있습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경찰이 다가갔어요. 남자는 수척했습니다. 피부는 검게 탔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박지훈이요. 경찰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찍은 봉사팀 사진이었어요. 지훈의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지훈 씨 맞죠? 네.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막사에서 현수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훈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씨죠? 네, 저예요. 현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국말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구급차에 실렸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이 검사했어요. 영양실조와 탈수예요. 다리는 골절이 제대로 안 붙었네요. 현수의 다리는 1년 전 사고로 부러졌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죠. 지금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 대사관에서 직원이 왔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드님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동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3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지훈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선미도 연락받았어요. 남편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요? 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선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가족들은 즉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어요. 다음 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훈이 아버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동철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어. 미안해요, 아빠.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옆 병실엔 현수가 있었어요.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현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선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윤아요. 윤아 씨는요? 지훈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찾는 중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쪽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윤아는 다른 곳으로 팔렸었어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추적이 더 어려웠죠. 일주일 뒤 윤아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외딴 건물이었어요. 여러 여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을 구출했죠. 하지만 윤아는 없었어요. 한 달 전에 옮겨졌대요. 어디로요? 모른대요.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끊겼어요. 윤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현수와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요. 어서 와요. 가족들이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죠. 저는 괜찮은데 윤아 씨가 걱정이에요. 지훈이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분이죠? 네, 함께 있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지훈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윤아가 끌려가던 순간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2월 말 한국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실종 사건 관련 2명을 구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요? 수사 진행 중입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줄어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윤아의 오빠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녔어요. 단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동생 사진이에요. 혹시 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못 봤다고 했어요.
2025년 여름이 됐습니다. 여전히 유나의 소식은 없었어요. 이미라는 매년 11월이 되면 교회를 찾았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기도했죠. 유나 씨, 현수 씨, 지훈 씨를 지켜주세요. 이제는 유나 이름만 부릅니다. 두 사람은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실종 상태예요. 은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엔 SD카드가 쥐어져 있었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였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찬송가 23편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페가마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유나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현수와 지우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미라는 봉사활동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해외로 나갈 수 없었어요.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리더님 잘못 아니에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래요.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2025년 11월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유나 씨를 꼭 찾을 거예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유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카메라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유나 씨, 기다릴게요. 언젠가 돌아올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희망처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여전히 불리지 않았으니까요.